에노모토 히데타케의 비로소 진정한 나를 살다 제4장.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의미가 있다. 피스보트를 타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다. 담석 발병과 코치 권유. 회사를 설립한 지 2년쯤 지난 2002년 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어느 날 새벽 배가 찌를 듯이 아프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가서야 진단을 받은 것이 담석증이었다. 정밀 검사를 위해 그날 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다. 구급차에 실려오고 입원을 한 건 모두 처음이었기에 무척 당황했지만 수액을 맞은 덕분에 통증은 가라앉았다. 그즈음 다행히 회사는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이 2년간 개인 비즈니스 쪽은 자전거 페달을 밟아가며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됐다. 거기서부터 무리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당시 회사에는 캐나다인 코치가 있었는데 퇴원 후에 참석한 첫 세션에서 나는 최근의 일을 보고하면서 정밀 검사 결과 바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말로는 다행이라고 하는데 왠지 실망한 기색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 곱씹어 생각할수록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참에 조금 쉴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화를 내며 안 아프면 쉬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냥 쉴 바에야 건강한 상태로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누가 코치 아니랄까 봐 만약에 건강한 상태로 3개월 쉴 수 있다면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나에게 물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벽에 붙여놓은 피스보트 신문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3개월간의 세계 일주라는 글귀가 있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걸 코치에게 말하니 그녀는 또 그렇다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피스보트 사무국에 전화해서 최근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코치와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곧바로 피스보트 사무국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이번 주 토요일에 설명회가 있으니 와보라고 하는 것이다. 때마침 일정도 비어있어 참석하기로 했다. 충동적인 결정으로 승선한 피스보트. 설명회에는 그해 7월에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와 함께 갔다. 그리고 설명회가 절반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는 그녀에게 지금 신청 안 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다기보다는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충동적으로 신청서를 쓴 것 같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끝도 없이 나와 결국 주저앉았을 것이다. 규모가 작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회사 대표가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3개월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거야 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를 믿고 그 다음 주 과감히 회사에 통보했다. 말할 것도 없이 처음에는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몸도 추스릴 겸 신혼여행 겸 해서 다녀오세요 라며 기분 좋게 승낙해 주었다. 지금까지의 무지함에 반성하다. 그렇게 해서 그해 8월부터 3개월간의 일정으로 피스보트에 탔다. 피스보트는 처음에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색다른 체험이었다. 피스보트는 사회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라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급한 생활물품을 배로 조달하는 목적으로 출범한 단체며 그런 의미에서는 승선한 승객들은 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항해 중간중간에 들르는 항구에서는 이른바 관광하는 옵션도 있었지만 주로 교류 투어나
스터디 투어라는 이름으로 피스보트가 지원하는 현지인들과의 교류나 현지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옵션이 많았다. 나는 이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여러 투어 옵션에 참가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만 알던 환경 파괴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전쟁 참상 등과 같은 문제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또 배 위에서는 도선사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전 세계 시사 문제를 다루는 강연을 했고 딱히 다른 할 일도 없었기에 여기에도 참석했다. 강연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보들로 가득했다.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코칭이라고 하는 조그만 세계에서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라며 우쭐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이럴 때 하는 것일까 하는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누군가는 배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하면 우아한 크루즈 여행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여행 내내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체험의 연속이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내면의 소리. 그렇게 우울한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배 갑판에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문득 마음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울리는 것을 느꼈다. It's time to move on. 왜 그때 영어로 소리가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석하자면 지금이야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이 말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겠으나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코칭 일을 내려놓을 것이었다. 내 머리는 즉각 말도 안 돼라며 반론했다. 당시 사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회사도 이제 겨우 기반을 잡아가고 있어 이제부터 전력 질주해야 할 시기인데다 이럴 때 창업자가 무려 3개월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워놓고는 복귀하자마자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물론 귀를 막고 이 소리를 무시하는 선택지도 있다. 그러나 미국 유학 시절 이제부터는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겠다고 정하며 지내온 결과로 코칭과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와서 나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 소리를 배신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이듬해에 CTI 재팬의 이름으로 새로운 자격증 코스와 리더십 프로그램 론칭을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에도 정말로 내려놓는 게 맞는가 하는 망설임도 솔직히 있었지만 다행히 믿고 맡길 만한 후임자도 나타나줘 예정대로 1년 후인 2003년 말에 CTI 재팬 대표직을 사임하고 경영에서 물러났다. 인생에 허사란 없다. 뒤돌아보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담석증으로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지 못할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피스보트에 승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스보트에 탄 덕분에 자신의 무지함에 눈을 뜰 수 있었고 코칭이라고 하는 좁은 세계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다. 일이 일어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인생에는 허사가 없다는 것이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는 단 하나라도 허사가 있을 수 없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의미가 있다. 의미 부여는 인간만의 특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더라도 각각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떤 일에 대해 10,000명이면 10,000명에게 똑같은 해석을 내릴 수는 없다. 즉, 의미 부여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작업이며 스스로가 마주해야 할 숙제다.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만 하는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은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삶에서 의미를 찾는 힘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다른 동물도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야와 같은 매우 기본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능력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 본능과 직결되는 것에만 국한되며 인간처럼 고도로 발달한 의미 부여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특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안타깝게도 각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특권을 자각하지 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유익한 의미와 무익한 의미. 삶의 의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자신에게 유익한 의미와 무익한 의미다. 자신에게 유익한 의미를 다르게 말하면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의미며 자신에게 무익한 의미란 자신에게서 힘을 빼는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항상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이때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뇌과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인간의 뇌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동물뇌로 불리는 부분이 어떤 위험을 감지했을 때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면서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판단을 재빨리 내리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 뇌는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수렵 채집 활동을 하던 시절에 생존을 위해서는 맹수와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전쟁이나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을 사용할 만한 위험에 직면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옛 기억의 잔재가 남아 동물뇌가 작동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고 마치 자신에게 위험이 닥친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습관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의미 부여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도 자주 얼굴을 내민다. 즉, 필요 이상으로 리스크를 크게 감지하여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먼저 예상해 놓는 것은 좋지 않은가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하는 리스크가 늘어날수록 불안감도 커져 처음 시작할 때의 의욕은 사라져버릴 가망성이 크다. 이 때문에 본래 갖고 있던 힘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휴스턴 대학교의 브레너 브라운 교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뿐인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평소 머릿속에서 비극 리허설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다. 즉,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중한 의미 부여 능력을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히는 데에 사용하고 마는 것이다. 의미 부여 효과. 한 가지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를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얼핏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기는 의미 부여가 오히려 더 큰 용기를 북돋워주는 경우도 있다. 가령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로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반발심에 불이 붙어 더 분발하게 되는 일도 있고
더욱 신중히 고민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커지는 일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굳이 긍정적인 의미 부여나 부정적인 의미 부여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 그 의미 부여가 자신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힘을 빼앗는가이다. 발생하는 일 자체에는 긍정적인 일도 부정적인 일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발생하는 일 자체에는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의미 부여가 자신에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의미를 부여하는 힘에 대해 자각이 없는 경우 단순히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사가 걸릴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소개한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살아남을 것에 대한 강렬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비극이 2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산 증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던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스실로 보내지기 전에 생명을 다했다고 한다. 즉 자신에게 힘이 되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에 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일본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아직도 연간 2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다. 물론 그 사람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배경에는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의 힘을 뺏는, 심지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도록 힘을 빼앗아 버리는 의미 부여를 했을 것이다. 누군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뭔가 다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여기까지 페이지를 넘기면서 당신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이해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는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있으며 실제 삶 속에서 항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힘을 빼앗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자신에게 힘이 되는 방향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의식하에 일어나는 현상을 인식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적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자기가 자기 뇌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파악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의미를 부여하도록 의식을 가동할 수 있을지 막막할 것이다. 무조건 의미를 찾으려고 초조해 하면 일종의 강박증과 같은 것이 생겨버려 오히려 힘을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당장 의미를 찾지 않더라도 이 일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차츰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유로운 자세를 갖자.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아, 그때 그 일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해둘 점이 있다.
같은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의미 부여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의미 부여가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다각도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후에 당신의 삶은 더욱 확장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스토리 뽑아내기. 그렇다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됐을 때 어떠한 확장된 삶이 전개될까? 하나하나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성을 찾는 일이다. 이것은 에피소드 2에서 소개한 싱크로니시티와 에피소드 3에서 소개한 흐름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얼핏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성을 찾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다른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것들을 연결한 스토리를 갖고 다양한 전개를 할 수 있게 된다. 별자리 찾기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이어보면 별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된 관계성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이 별자리라고 하는 것도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몇 개의 선을 연결해서 만들어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알려진 별자리 외에도 나만의 별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선으로 연결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나에게 힘이 되는 스토리로 편집하는 것 또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이의 관계성과 의미를 찾지 못하며 찾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딘가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을 자주 본다. 내 경우를 예로 들자면 담석증을 계기로 피스보트를 타게 되고 또 그 계기로 코칭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령 입원과 장기 휴가로 인해 일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하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고 입원과 장기 휴가로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떴다고 하는 스토리도 나올 수 있다. 어느 쪽이 힘이 되는 스토리인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집 능력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들의 관련성의 의미를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 모든 의미 부여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힘을 주는 형태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그 일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건 마음만 먹으면 자신에게 힘이 되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거기에 자신은 어디까지나 농락당하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를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도권을 나 자신에게로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일의 희생자가 돼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모든 역사는 각기 다른 형태의 자유를 단계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육체적인 자유를, 신분 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사회적인 자유를, 전제정치 시대에는 정치적인 자유를,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수많은 노력을 한 결과 얻어낸 산물이다. 물론 현대의 일은 지금까지도 이 모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큰 시각에서 볼 때 인류는 이러한 진화를 거듭해온 것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는 정신적인 자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정신적인 자유는 설령 모든 자유가 억압당하더라도 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빅터 플랭클의 예를 보자.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모든 자유를 빼앗겼지만 정신적인 자유만은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다. 즉 그가 자신에게 놓인 상황을 자신에게 힘을 주는 형태로 의미 부여하는 힘은 그 아무리 나치라 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반대로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많다.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자주 접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인생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새삼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은 결국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와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 나는 추측한다. 심볼릭 리얼리티와 사이언틱 리얼리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 만약 누구에게나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 이것은 아직 현대에서 충분히 개척되지 않은 분야다.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학, 특히 근대 이후의 전통 과학에서는 항상 하나의 해답을 추구해왔다. 따라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한 가지로 규정하고 거기에 애매한 요소가 섞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사이언티픽 리얼리티라고 부른다. 한편 이에 반하는 개념으로 심볼릭 리얼리티라는 것이 있다. 문자 그대로 현실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대해 항상 자기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심볼릭 리얼리티를 살고 있는데도 마치 모두가 동일한 사이언티픽 리얼리티를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일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이언티픽 리얼리티는 하나밖에 없지만 심볼릭 리얼리티는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수히 많은 심볼릭 리얼리티 속에서 언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고마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를 온전히 활용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무골호인이 되자. 어떤 일에 대해 항상 좋게 해석하는 사람을 무골호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다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무골호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게 해석해서 더 힘이 난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아닌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에게 힘이 되는 형태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흔히 일본에서는 신발끈이 떨어지면 불길한 징조라고 해석한다. 무엇인가가 끊어지는 것을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정한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반대로 끈이 떨어지는 것을 길조로 해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신발끈이 떨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무골호인이야말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어떤 일에 바로 부정적인 해석부터 하는 사람에 비해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만일 무골호인이 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패도 하나의 의미 부여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힘을 얻기도 빼앗기기도 한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999번의 실패를 어떻게 감당해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999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999가지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대답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의미 부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들을 생각할 때 그에게 무골호인이라며 바보 취급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가장 소중한 의미 발견. 지금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설명을 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모든 의미 부여의 기반이 되는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비로소 다른 모든 의미 부여가 글자 그대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원천이기도 하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서 힘을 뺏는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다. 프랭클이 말한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다라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된다. 만일 자신의 존재 자체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면 사는 의미 자체를 느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존재 자체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긍정하는 일이며 이와 동시에 세상을 긍정하는 일이다. 자신과 세상을 긍정할 때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가 가득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부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가?